2022년 2월 24일, 전 세계를 뒤흔든 폭격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됩니다. 키이우 상공에 미사일이 날아들고 하르키우에서 포격이 울려 퍼졌습니다. CNN은 생중계를 시작했고 유럽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폭격음을 들은 건 우크라이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역시 이 전쟁을 기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전쟁 발발 직후 긴급당 중앙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가 흔들릴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더 많아진다. 그리고 2023년 9월, 한 장의 위성사진이 국제사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미국 상업용 위성 플래닛 랩스가 포착한 북한 나진항의 야간 선박 활동. 선박들은 기이할 정도로 야간에만 움직였고 레이더를 피하듯 항적을 숨겼습니다. 그 배들이 실어 나른 건 북한의 옛 포탄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두나이아. 그곳에서 포탄들은 기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 한 해 동안 최소 1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로켓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이것입니다. 러우 전쟁 속에서 북한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가? 그리고 이 전쟁은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부. 냉전의 유산, 무너졌던 북러 관계. 소련 붕괴와 배신의 기억. 북러 관계는 사실 한번 무너졌던 관계였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소련 붕괴. 크레물린 위에서 낫과 망치 깃발이 내려오고 삼색기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평양의 김일성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소련은 북한의 형제국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소련은 북한군에게 T-34 탱크, 메이브-15 전투기, 그리고 비밀 고문관들을 보냈습니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전쟁 승인을 내렸고 중국군 개입도 소련의 암묵적 지원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냉전 시기 내내 북한은 소련의 경제군사 원조에 의존했습니다. 석유, 식량, 무기, 기술, 모든 것이 모스크바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자 러시아는 달라졌습니다.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소련은 이미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평양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노동신문은 배신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그 결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북러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푸틴이 2000년 집권한 후에도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우선시했습니다. 2010년대 북한의 핵 개발이 본격화되자 러시아는 오히려 UN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기억했습니다. 러시아가 어려울 때 다시 우리를 찾을 것이다. 김정일의 이 예언은 30년 뒤 현실이 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 세계는 즉각 제재로 응답했습니다. 스위프트 금융망 차단, 자산 동결, 무역 제재. 러시아는 순식간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탄약이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형 포탄을 보유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단숨에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이다. 북한이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2부.
전쟁의 병참, 북한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길, 러시아의 포탄 부족 위기. 러시아는 전쟁 초기 압도적인 화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포탄 부족.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하루 평균 2만에서 4만 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서방이 예상했던 것보다 10배 많은 소모량이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의 군수 산업은 부품과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정밀 부품, 화약 원료 수입이 막히면서 생산 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 기준 연간 약 2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선에서의 소비량은 연간 700만에서 1000만 발에 달했습니다. 생산보다 소비가 5배 빨랐던 겁니다. 러시아는 재고를 털어내며 버텼지만 2023년 중반부터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포탄을 팔 수 있는 나라를 찾았습니다. 북한, 세계 최대 포탄 보유국. 이때 북한이 등장합니다. 북한은 냉전 시대부터 엄청난 양의 재래식 무기를 비축해왔습니다. 특히 122mm, 152mm 구경의 구형 포탄과 방사포 로켓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최소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0만에서 300만 발까지 추정하기도 합니다. 품질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양이 중요했습니다. 정밀도가 낮아도, 불발률이 높아도 대량으로 발사하면 전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소련식 구경 체계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호환성도 완벽했습니다. 야간에 선박들 위성이 포착한 증거. 2023년 8월 미국 상업용 위성 플래닛 랩스는 이상한 패턴을 포착합니다.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두나이항으로 이어진 선박들의 반복적 왕복. 특이점은 이들이 야간에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레이더 추적을 피하기 위해 AIS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꺼놓고 이동했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선박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크레인 작업 근접, 탄약 포장으로 보이는 정육면체 컨테이너, 화물 적재 후 선체가 눈에 띄게 낮아진 흘수선, 반복된 왕복 항저.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군수 물자다. 2023년 9월 13일 김정은은 직접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해외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회담 후 푸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 달 뒤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북러 군사 협력이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부 김정은이 얻은 것, 기술, 돈, 그리고 외교적 방패. 첫 번째 이득, 러시아의 전략 기술 접근. 북한이 얻은 첫 번째 이득은 러시아 전략 기술 접근권이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갈망했던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정찰위성 기술. 북한은 수십 년간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위성 발사체 기술은 있었지만 궤도 진입, 자세 제어, 지상 교신 등 핵심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분야에서 수십 년의 실전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북한은 마침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을 발표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재진입 기술. 북한의 화성 17형 ICBM은 이론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진입 단계에서 탄두가 대기권 마찰열을 견디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러시아는 이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재진입체 열차폐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 북한은 SLBM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중 발사 기술과 잠수함 건조 기술이 부족합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SLBM 보유국이며 북한에게 기술 자문을 제공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득, 경제적 수익, 군수 공장의 재가동. 북한 경제는 유엔 제재로 말라붙어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강화된 제재로 석탄, 철광석, 수산물 수출이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관광 수입도 끊겼고 코로나로 중국과의 무역마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수 분야만큼은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포탄, 로켓, 방사포, 탄약 생산 라인이 전쟁 덕분에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 군수 공장을 연속 시찰했습니다. 그는 최대 생산, 전투적 기풍, 혁명적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군수 생산 현장에서 불붙는 열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전쟁은 북한의 돈이 되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다음을 받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석유 연간 100만에서 200만 배럴, 유엔 제재 한도 초과, 식량, 쌀, 밀 등 수십만 톤, 현금,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 정확한 액수 불명, 기술, 위성, 미사일, 잠수함 관련 데이터. 이는 북한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이득, 외교적 방패, 유엔 제재 무력화. 전쟁은 북한을 고립된 문제국가에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우군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는 이제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러시아는 북한 제재에 대체로 찬성하거나 기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북한에게 이는 엄청난 외교적 방패가 되었습니다. 즉, 김정은에게 전쟁은 단순한 탄약 거래가 아니라 정권 생존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4부. 김정은이 잃은 것, 대가와 위험. 첫 번째 대가, 국제적 고립의 심화. 이 모든 이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첫 번째는 국제적 고립의 심화입니다. 2022년 3월 2일, 유엔 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찬성 141개국, 반대 5개국, 기권 35개국이었습니다. 반대 5개국은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였습니다. 북한은 세계의 대다수 국가와 반대편에 섰습니다. 이는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좁혔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한국은 물론이고 중립을 지키던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침략 전쟁의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두 번째 대가, 군수 물자 소모와 안보 리스크. 북한이 러시아에 넘긴 포탄과 탄약은 단순히 남은 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쟁 위기 대비용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북한은 항상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막대한 탄약을 비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축분을 러시아에 판매하면서 북한군의 실제 전투 지속 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국 군수 능력보다 빠른 속도로 탄약을 외부로 내보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은 충분한 탄약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형 포탄을 대량 판매하면서 북한군 내부에서도 우리 무기를 팔아넘긴다는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가, 러시아 의존도 심화. 러시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정치 상황, 푸틴 체제의 미래, 전쟁의 향방에 김정은의 전략이 지나치게 묶여버렸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푸틴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은 의존하던 후견국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승리하거나 장기전 체제로 굳어진다면 북한은 러시아의 병참 기지 역할에 고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모스크바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그토록 추구하던 주체와 자주라는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북한이 치르는 대가는 더 커질 것입니다. 5부 전쟁 이후 북한의 미래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러시아 승리 혹은 장기 교착.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문제는 전쟁 이후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승리하거나 전쟁이 장기 교착 상태로 굳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은 승전국의 우군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며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기술과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러시아의 병참 기지로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무기 공급처로만 보게 되고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은 더욱 제한됩니다. 시나리오 2 러시아 패배 혹은 약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패하거나 심각하게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의존하던 후견국을 잃게 됩니다. 유엔 제재가 다시 강화되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됩니다. 러시아로부터 받던 석유, 식량, 현금이 끊기면서 북한 경제는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판매한 무기가 침략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면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김정은의 선택, 돌이킬 수 없는 길. 둘 중 어떤 미래가 와도 북한은 이제 선택지를 잃었습니다. 김정은의 전략은 모스크바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게 된 겁니다. 김정은은 전쟁 동안 얻은 기술과 자원을 정권 유지와 무기 현대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상황에 따라 북한의 외교적 입지는 언제든 다시 좁아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선택한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김정은이 걸어간 길. 러우 전쟁은 북한에게 분명한 이득을 줬습니다. 돈, 기술, 외교적 우군, 정권 이미지 강화. 하지만 그 뒤에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대가도 있었습니다. 국제 고립, 군수 재고 감소, 러시아 의존 심화, 장기적 불안정성. 김정은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외교 질서 속에 서 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러시아에 더 깊이 기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끝이 어떻게 나든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는 점만은 확실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그저 멀리서 벌어진 분쟁이 아닙니다. 한반도,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미래까지 직접 흔들고 있는 사건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얻은 이득과 감수해야 할 대가는 앞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국제정세 속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